어서 오세요. 오늘 영상이 원소별로 중간 정리가 포함되면서 평소보다도 조금 더 길어졌어요. 설명란에 챕터 나눠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 마이너 핍카드 6번 4장을 같이 살펴봤죠. 완드는 백마를 타고 월계관을 쓴 채 군중의 환호를 받고 있었고, 컵은 성 안에서 무릎을 굽혀 소녀에게 흰 꽃다발을 건넸고, 소드는 상처를 실은 채로 잔잔한 물가로 조용히 노를 젓고 있었죠. 그리고 펜타클은 저울을 든 상인 앞에서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5번의 실험과 시험이 6번에서는 각기 다른 방식들로 해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식이 완드는 승리였고 컵은 귀환, 소드는 이동, 펜타클은 상생이었죠. 자, 그러면 이 회복이 과연 끝인 걸까요? 아니겠죠. 회복은 도착이 아니라 또 다른 국면의 시작일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7번 카드들이에요. 수비학 먼저 살펴볼까요? 수비학에서 숫자 7이 가진 키워드는 시험, 재도전, 성찰, 고독,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6이 한 차례 균형을 찾은 지점이었다면 7은 그 균형이 다시 한번 또 흔들리면서 스스로 다음 단계를 증명해야 하는 지점. 5번 실현과는 또 결이 조금 다르겠죠. 5번이 바깥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충격이었다면 7번은 안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질문에 가까워요. 이건가? 이 방향이 맞나? 이걸 계속해도 되나? 이런 내부의 질문, 의문들이 슬슬 고개를 드는 순간이 바로 7번입니다. 메이저의 경우를 봐도 6번에서 선택을 했다면 7번 전차 카드에선 그 선택한 곳으로 서로 다른 두 마리 스핑크스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통제력이 필요했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결국 7번은 혼자서 끌고 나가야 하는 지점이라는 공통점도 있어요. 고독하겠죠. 또 아직 7번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개인의 완성수는 9였죠. 지금 7의 시험도 완전한 종결은 아니라는 거. 그래도 5번의 시련을 겪곤 해봤고 6번에서 회복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7번은 그렇게 길러진 힘들을 통해서 혼자 버텨야만 하는 혹은 혼자 판단해야 하는 경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7번 카드들 유독 인물이 혼자 등장하거든요. 이 고독함을 잘 느끼시면서 오늘 카드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독을 마주하는 방식이 또 원소마다 다르겠죠. 미리 엿보자면 완드는 6번에서 승리를 얻었으니 7번에서는 그 승리를 지키기 위해 혼자 여럿과 맞서게 되고, 컵은 6번에서 과거의 온기로 위안을 받았는데 7번에서는 그 온기 대신에 현실에 없는 화려한 환상들 앞에서 방황을 하게 돼요. 소드는 6번에서 조용한 곳으로 이동을 하더니 7번에서는 자신을 위해 몰래 칼을 훔쳐 달아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펜타클은 6번에서 도움을 받아 자리를 잡았는데 7번에서는 스스로 일군 밭 앞에 서서 그 성과를 되짚어보고 있네요. 한 줄로 정리를 해보면 완드 7은 사수, 컵 7은 방황, 소드 7은 도주, 펜타클 7은 성찰쯤이 될 수 있겠죠. 냈다 6번의 회복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그 회복을 지키는 방식이 또 달라지게 될 거예요. 완드는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정면으로 맞서서 지키는 선택을 했고, 컵은 뭘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흔들리고 있고, 소드는 몰래 도망치듯 이득을 챙기고 있어요. 펜타클은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네요. 이 틀을 가지고 오늘 카드들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완드 7번부터 시작해볼까요? 우선 그림을 보면 언덕 위에요. 뒤와 옆이 모두 낭떠러지로 보이는 위태로운 자리에 한 남자가 서 있죠. 다리는 넓게 벌리고 두 팔은 지팡이를 사선으로 움켜쥔 채로 아래쪽을 향해서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발을 잘 보시면 짝짝이에요. 제대로 갖춰 신을 겨를조차 없이 현장에 뛰어들어야 할 정도의 절박함. 그래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죠. 저항, 방어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불원소 특유의 야생적인 에너지가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발밑에서는 위, 남자를 향해서 6개의 지팡이가 솟구치고 있어요. 외부의 압박, 시기, 남자를 끌어내리려는 도전들. 직접 닿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위협적으로 솟구쳐 있죠.
심리적인 압박감이 상당할 겁니다. 그래도 지금 이 남자 1대6의 싸움이어도 다른 지팡이들보다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는 이 방어 자세가 밑에서 위를 공격하는 자세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겠죠. 주도권은 여전히 이 남자에게 있어요. 이거 완드 6번과 이어서 보면 6번에서 이 사람 백마를 타고 월계관도 쓰고 군중의 환호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이 오래가지는 못한 것 같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 자리를 노리는 세력,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법이니까. 6번에서의 그 월계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7번에서 이 남자 혼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박수와 환호를 받던 사람에서 스스로를 방어해야만 하는 사람으로 순식간에 처지가 바뀌어버렸죠. 그래도 중요한 건 이 남자 여전히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는 거겠죠. 완드 6에서 얻었던 것들을 쉽게 뺏기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완드 7일까? 다른 원소도 아니고 다른 숫자도 아니고 딱 완드 7을 뽑았을까? 불이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잠깐 짚고 가볼게요. 불은 위로 솟구치고 또는 옆으로 퍼지는 에너지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불이 꺼지는 걸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겠죠. 그래서 완드는 늘 본능적이고 열정적이고 정복욕도 강해요. 또 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승부욕이 엄청 강한데 이 기운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또 연결이 되겠죠. 인정받고 주목받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때 살아있다는 감각을 많이들 느끼시거든요. 또 이 7이라는 숫자는 6번에서 얻은 걸 다시 한번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인데 그 시험이 불이라는 원소를 만나면 이렇게 정면 승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프닝 때 이 7이라는 숫자는 5의 실현, 시험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 밖에서 갑자기 들이닥치는 충격이라기보다 안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원소들은 다 그림에서도 그게 보이는데 완드 7은 좀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당장 밑에서 지팡이가 솟구쳐 올라오고 신발도 짝짝이로 신은 채로 허겁지겁 뛰어나온 듯하고 이거 누가 봐도 외부의 공격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지팡이들을 준 사람의 실체가 없어요. 완드 5번처럼 진짜 사람들이 나와서 겨루는 게 아니라 그냥 사방에서 솟구치고 있는 압박 그 자체. 이걸 현실로 옮겨보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나 동시다발적으로 밀려드는 책임, 스트레스들일 수도 있겠죠. 자, 이거 외부의 시기, 질투, 도전 이렇게 봐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부담감, 압박감, 책임감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치 바깥에서 공격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타인이 진짜로 나를 직접 공격하고 있다기보다는 내 안에 쌓인 압박감이 지팡이의 형태로 터져나오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본다면 완드 7도 결국은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질문이라는 7번의 큰 흐름을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불은 물러나면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잘 모르거든요. 꺼지느니 차라리 계속 타오르는 쪽을 택하게 돼요. 그래서 신발이 짝짝이든 1대6이든 뒤가 절벽이든 뭐든 지팡이를 진 손의 힘을 빼지 않을 겁니다. 다른 원소들과 잠깐 비교를 해보면 더 명확해지는데 같은 상황에 컵이 놓였다면 등을 돌리고 조용히 물러났을 테고 소드였다면 정면으로 붙지 않고 몰래 다른 길을 찾아 빠져나갔겠죠. 펜타클이었다면 애초에 이렇게 위태로운 자리까지 욕심내서 올라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완드는 불이다 보니까 싸우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도 늘 정면 승부를 선택하는 이 완드가 좀 멋있지 않나요? 그만큼 짊어져야 하는 무게도 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완드 참 멋있습니다. 자, 이 카드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와도 여전히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알고 끝까지 버텨서 결국 자신의 영역을 지켜내게 돼요.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죽지 않고 가장 위협적인 것부터 하나씩 쳐내면서 정면으로 부딪혀 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갑작스럽게 몰아치는 압박에 경황이 없고 심리적으로 벅찬 상태가 될 수 있겠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히고
하나를 막으면 또 하나가 솟구쳐 올라오는 식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다가 번아웃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카드의 좋은 점은 1대 다수의 싸움임에도 여전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것. 어떤 압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과 용기를 가진 사람. 또 그 강인한 정신력과 용기로 자신의 영역을 방어해내면서 나의 능력과 가치가 더 명확하게 입증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주의할 점은 뒤가 절벽인 형국이라 작은 실수 하나가 치명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미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준비가 덜 됐다는 마음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신발 짝이 맞지 않는 것이 승패를 결정짓진 않잖아요. 오직 꺾이지 않는 저항 의지만이 승패를 결정할 수 있어요. 혹시 옥시부인전 보셨나요? 거기 나오는 주문이 하나 있거든요. 난 대단혀. 난 최고요. 이 주문을 늘 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컵 7번 볼까요? 그림을 보면 구름 앞에 검은 실루엣 하나가 서 있어요. 화려한 7개의 컵과 대조적으로 빛이 완전히 차단된 모습이죠. 지금 현실의 자아를 잃고 오직 눈앞의 환상에 정신을 빼앗긴 상태예요. 왼손을 다급하게 뻗어보지만 몸이 기울어져 있어서 균형을 잃기 직전에 불안정함도 느껴지고 있죠. 7개의 컵 안에는 성, 보석, 월계수관, 사람 머리, 뱀, 파란 용, 그리고 베일에 쌓인 형체가 있어요. 전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뱀이나 또 공포스러운 용도 숨어 있거든요. 욕망의 리스트이자 동시에 위험의 목록. 그런데 색깔이 좀 눈에 띄죠. 이 7개 중에 딱 3개, 사람의 머리, 성, 용. 여기만 유독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나머지 보석이나 뱀, 월계관은 원래의 색깔대로 반짝거리고 화려해 보이죠. 왜 이렇게 색이 갈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보석, 뱀, 월계관 이 셋은 손에 넣는 순간 그걸로 끝나는 것들이에요. 보석은 주우면 내 거고 월계관은 이미 완성된 승리의 전리품이죠. 즉, 내가 뭔가 해낸 또는 얻어낸 결과물들이죠. 뱀도 눈앞에 있는 실체가 있는 위협. 전부 내가 손을 뻗어서 쥐면 소유가 완성되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것들인데 사람의 머리나 성, 용은 조금 다르거든요. 사람의 얼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상대가 나를 받아줘야만 완성되는 관계일 테고 성은 세상, 사회가 인정을 해줘야만 완성되는 지위나 계급, 안정이겠죠. 용은 애초에 내가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맞닥뜨려야 하는 외부의 힘이거나 실체가 없는 관념적인 공포. 이 셋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완성할 수 없는 또는 실체가 없는 것들이에요. 타인이나 사회, 세상이라는 내 바깥의 영역에 속한 욕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셋은 손에 잡히는 색이 아니라 붕 떠있는 마치 실체가 없는 듯한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어요. 정리해보면 지금 이 사람은 손에 쥐면 끝나는 개인적인 욕망들과 아무리 손을 뻗어도 내 마음대로는 가질 수 없는 욕망을 구분조차 하지 못한 채로 전부 다 갖겠다고 팔을 뻗고 있어요. 또 윗줄의 가운데는 붉은 아우라를 내뿜는 베일에 쌓인 형체가 있는데 이거 마치 신의 형상 같죠. 절대적인 진리이자 운명의 갈림길을 상징할 수 있는데 하나 더 눈에 들어오는 게 이 형체는 금색도 파란색도 아니죠. 손에 쥐면 끝나는 욕망도 아니고 내 힘으로는 완성할 수 없는 그런 욕망도 아닌 것 같고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 나머지 6개는 뭔지 명확히 그려져 있거든요. 명예, 안정, 돈, 위험, 승리, 두려움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베일을 쓴 형체만 이름이 좀 모호하지 않나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얘를? 정체를 모르겠죠. 가장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뭔지는 아무도 모르겠는 것. 베일을 씌운 이유가 바로 이거겠죠. 나머지 6은 그래도 정체를 어느 정도 알고 홀리는데 이것만은 정체조차 모른 채로 홀리게 되는 그 무언가. 그런데 하필 뱀이 이 형체를 향해 기어가고 있어요. 마치 신을 향해 다가가는 뱀 같은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이건
신성한 영역조차도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결국 구름 속에 있죠. 뜬구름 속의 허상들, 그리고 자아를 잃은 채로 손을 뻗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컵 7번의 또 다른 이름은 망상카드예요. 자, 이 컵 7번을 컵 6번과 이어서 보면 6번에서 이 사람 꽃을 주며 웃고 있었잖아요. 과거의 순수함에서 위로를 받고 안전한 성벽 안에서 정서적으로 충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7번에 이르러서는 그 성 안의 평화가 익숙해지다 못해서 아예 현실을 벗어나 구름 위까지 올라와 버렸죠. 우리 6번에서 성 안의 평화가 익숙해질수록 성 밖의 문은 더 무거워질 거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 7번이 바로 그 모습일 거예요. 문을 열고 현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무서워서 아예 구름 위, 현실이 아닌 곳으로 도망쳐버린 상태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왜 컵 7번일까? 컵은 물의 원소죠. 물은 정해진 형태가 없어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완전히 바뀌는 게 바로 물이거든요. 그래서 컵은 감정과 직관, 상상력의 영역이죠. 그런데 이 물은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거나 혹은 형태 없이 부풀어 오르게 되거든요. 그릇을 넘어서 증발해 버리게 돼요. 이런 컵의 속성이 7번이라는 시험의 물을 만나게 되면 바로 이 증발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컵 6이 안전한 그릇에 담겨 있었는데 이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계속 그 안에 머무르려고 하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게 편할 테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그릇의 경계 자체를 잃어버리고 형태없는 구름으로 부풀어 올라버리게 돼요. 물이 그릇을 벗어나면 잡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그냥 안개가 되어버리는 것처럼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경지라면 극강의 긍정이겠지만 지금 이 모습은 무아의 경지라기보다는 자아가 욕망에 휘둘리면서 스스로의 형태를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이걸 다른 원소들과도 비교를 잠시 해보면 완드였다면 저 컵들을 향해서 지팡이라도 휘두르며 부딪히려 했을 테고 소드였다면 필요한 것만 딱 골라서 현실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겼을 테고 펜타클이었다면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땅을 딛고 서서 확인부터 했겠죠. 그런데 컵은 물이니까 판단하지 않고 그냥 스며들어 버려요. 좋은 것도 위험한 것도 구분조차 없이 전부 흡수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무아라는 힌트를 얻었죠. 방향만 잘 잡는다면 이 컵 역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카드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현실의 틀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운 발상과 아이디어가 샘솟게 되겠죠. 예술적인 영감이나 기획력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고 내가 이런 것도 원했구나 하면서 내면에 숨겨진 욕망과 비전을 직면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너무 많은 선택지 때문에 에너지가 사방으로 분산되면서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될 수 있겠죠. 구름, 즉 생각이나 상상에만 머무느라 발밑의 현실, 실행을 잊기가 쉽고 사실보다는 기분이나 감정에 치우쳐서 보고 싶은 환상만 보고 믿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정리해보면 이 카드의 좋은 점은 한 가지 길에 매몰되지 않고 인생의 여러 갈래 길을 탐색해 볼 수 있는 풍요로운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거. 반대로 주의할 점은 구름은 바람이 불면 흩어지게 되죠. 지금 잡으려 하는 보석이나 성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저 사람의 형체가 실루엣으로 굳어져 버린 이유는 너무 많은 선택지 때문이라기보다 사실은 하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거든요. 가장 덜 화려해 보이는 컵부터 하나씩 지워보셔야만 해요. 마지막까지 남는 그 컵만이 바로 진짜 현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소드 7번 살펴볼까요? 그림부터 볼게요. 빨간 모자에 부츠를 신은 서커스 복장의 남자가 칼 5자루를 품에 안고 뒤를 돌아보면서 살금살금 걸어가고 있어요. 군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복장이죠. 정식 군인이 아니라 상황을 연극처럼 조종하려는 기만자라는 뜻인데 깃털 달린 모자를 보면 되게 가볍고 즉흥적으로 일을 벌인 것처럼도 보여요. 마치 광대가 순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칼을 주워 담아 도망치는 것처럼. 그런데 이 표정을 잘 보시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뒤를 돌아보며 웃고 있는데 그 시선이 정확히 자기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땅에 꽂아둔 칼 두 자루를 향해 있어요. 저것도 마저 챙길까? 아니면 일단 이 정도만 챙겨서 도망을 칠까? 끝까지 계산하는 눈빛이죠. 겉으로 보이는 옷차림은 가볍고 즉흥적인 광대 같은데 정작 속은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끝까지 재고 있는 치밀함이 숨어 있는 모습이죠. 이 광대 옷조차 위장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되는 카드라는 뜻이겠죠. 충만한 행복이 아니라 남을 속였다는 비릿한 승취감. 그리고 아직 남은 미련까지 동시에 담긴 교활한 표정이에요. 참고로 이 표정을 두고 눈을 아예 감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거든요. 이때는 이건 계산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도덕적인 결함을 외면하거나 혹은 아무도 모를 거야 라는 자기 과신에 빠진 모습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보셔도 결국 이 사람이 떳떳하지 못한 상태라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또 잘 보시면 이 사람 칼자루가 아니라 날카로운 칼끝을 맨손으로 쥐고 있어요. 자신의 영악한 전략이 결국은 스스로를 뵐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무지함. 이거 5번 카드에서도 비슷했거든요. 그때 분명 사람도 다 잃고 그 사회를 떠나는 경험까지 했는데 바뀌지 않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 심지어 자기가 상처를 입는다 해도 기어이 획득하고야 하는 모습이 또다시 나오고 있어요. 5번에서는 사람들이 떠났는데 이번엔 이 미처 챙기지 못한 두 자루의 칼이 끝내 완성되지 못하는 계획이자 언젠가 이 사람의 발목을 잡을 증거물이 될 겁니다. 이 카드는 배경도 중요한데 카드 왼편 멀리 검은 형상들이 모여 있죠. 이 사람이 방금 빠져나온 진영, 즉 이 사람이 훔치고 있는 게 누구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 전체의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토불 주변에 모여서 아무도 아무것도 눈치를 못 챈 상태예요. 지금 배신을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죠. 하늘은 또 온통 노란 황금빛이고 땅도 황량하지만 평평하게 펼쳐져 있어요. 이게 캄캄한 밤이었다면 그나마 숨을 곳이라도 있는데 지금은 환한 대낮이죠. 몸을 숨길 그늘 하나 없는 곳에서 이 도둑질이 벌어지고 있어요. 몰래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드러나 있는 곳에서 일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떨까요? 결국은 다 드러나지 않을까요? 이걸 소드 6번과 이어서 보면 6번에서 이 사람 배를 타고 잔잔한 물가로 조용히 노를 젓고 있었죠. 아픔을 실은 채로 그래도 안전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동의 방식이 7번에서는 또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게 되죠. 정직하게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몰래 남의 것을 훔쳐서 안전함을 얻으려는 모습으로 5번에서 사람들을 잃어보고 6번에서는 자신이 속한 사회까지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뭔가 애잔하고 달라지기를 바라게 됐는데 7번에서 또 얄미움으로 바뀌어버렸죠. 대체 소드는 왜 이럴까? 그쵸? 자, 소드는 공기의 원소거든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어디에든 있고 어디로든 갈 수 있죠. 물과 또 다른 모습이에요. 물이 감정과 직관, 상상력의 영역이었다면 소드는 이성과 사고, 언어의 영역이죠. 그런데 이 공기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소리 없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바람이 방향을 바꾸는 걸 우리는 미리 알아채기가 어렵죠. 7번의 시험이 이 공기 원소를 만나게 되면 이성이 자기 합리화를 하는 쪽으로 소리 없이 방향을 트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6번에서 이성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던 그 판단력이 지친 상태가 되면 또다시 지름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또 공기는 원래 흔적을 남기지 않잖아요. 그 방식 그대로 몰래 훔치고 몰래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딱 이 7번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다른 원소들과도 비교를 해보면 완드였다면 정면 돌파, 컵이었다면 훔칠 생각조차 못했겠죠. 그 자리에서 손만 뻗고 망설이면서 혼자 애를 태웠을 테고 펜타클이었다면 훔치는 대신 씨를 뿌려서 기다리는 쪽을 선택했을 거예요. 하지만 소드는 다르죠. 소리도 흔적도 없이 움직이는 게 이 공기에 가장 익숙한 방식입니다. 그래도 이 카드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전공법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꾀를 내게 되죠.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지적인 민첩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는 모습. 반대로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남겨진 두 자루의 칼처럼 이 계획이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걸 잊고 맙니다. 언제든 당신을 고발할 증거가 남아있는데도 아무도 모를 거야 라는 위험한 착각에 빠지고 당장의 실속과 이익만을 챙기느라 공동체에서의 신용이라는 가장 큰 자산을 버리게 되겠죠. 정리해보면 이 카드의 좋은 점은 꾀를 내어 문제를 해결하면서 혼자만의 은밀한 노력으로 실질적인 실속을 챙길 수 있다는 것. 반대로 주의할 점은 손에 쥔 그 칼날이 결국 자신의 손바닥을 벨 수 있다는 거겠죠. 노란 하늘 아래 벌어지는 도둑질은 결코 영원할 수 없을 테니까요. 교활한 미소는 곧 추격자들의 분노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꼼수는 지름길 같지만 사실 가장 먼 우회로일 뿐이라는 거, 또 거짓은 계속해서 다른 거짓을 부르게 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사람을 잃어보고도 또 같은 선택을 한 소드 원소의 다음 카드들이 궁금해지지 않으시나요? 유독 방어적이었던 이 소드의 결말이 다음 카드부터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펜타클 7번 볼게요. 우선 그림부터 보면 주황색 튜닉을 입은 한 남자가 괭이에 몸을 기댄 채로 넝쿨에 매달린 6개의 펜타클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어요. 옷의 파란 소매 부분은 유독 해지고 낡아 보이죠. 뭘까? 이게 마치 오랫동안 팔을 걷어붙이고 써온 노동의 흔적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파란색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잠재의식이나 내면과 연결되는 색이기도 해요. 즉, 이 사람의 팔, 이 노동의 도구가 동시에 이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화사한 주황빛 농부지만 그 안쪽 파란색은 몸으로 일해온 세월이자 말 못할 속마음이 같이 담겨 있는 거겠죠. 신발을 보면 이것도 짝짝인데 넝쿨 쪽에 있는 건 고동색 신발이고 반대쪽 발은 상의랑 똑같은 주황색 신발이거든요. 완드 7번에서 짝짝이 신발이 나왔었죠. 그런데 완드 7번은 급하게 뛰어드느라 맞추지 못했던 짝짝이였다면 이 사람의 신발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오랫동안 이것저것 걸치고 신으면서 살아온 흔적처럼 뭔가 낡고 해진 듯한 그런 짝짝이죠. 소매도 신발도 낡고 바래진 모습. 그리고 이 사람의 자세를 보시면 수학을 위해서 허리를 숙이거나 손을 뻗지 않고 있거든요. 괭이 자루를 땅에 깊숙이 박고 두 손을 겹쳐 올린 채로 턱을 괴고 몸을 기대고 있어요. 얼굴과 표정도 와, 결실이다. 뭐 이런 반짝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힘이 다 빠져서 쓰러지기 직전인 뭐 그런 얼굴이라기보다는 피로한 기색은 있지만 그보다는 뭔가를 골똘하게 생각하는 마음에 들지 않는 무언가를 곱씹고 있는 그런 표정에 가까워 보이죠. 6개의 수확물, 펜타클을 내려다보는 표정이 뭔가 마음에 차지 않아요. 심드렁하죠. 들인 공에 비해 결과가 충분한지를 묻고 있는 비용 대비 효율의 고뇌일 수도 있을 거예요. 발치에는 이미 하나의 펜타클이 놓여 있는데 넝쿨에 매달린 6개랑 떨어져서 혼자 땅 위에 놓여 있거든요. 이건 이미 손에 쥔 작은 성공이자 다음 단계를 위해 아껴둔 씨앗일 겁니다. 6대 1의 구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은 멀다. 이걸 보여주는 거겠죠. 배경을 보면 하늘은 화려하거나 밝은 색이라기보다 톤 다운된 회색조로 잔잔하게 깔려 있어요. 큰 사건이 벌어질 것만 같은 그런 하늘이 아니라 그냥 무난하게 또는 이렇다 할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하늘. 그런데 이상하죠? 발밑을 보면 또 얘기가 달라요. 이 사람이 밟고 서 있는 땅은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고 뒤편은 마치 산처럼 솟아있죠. 보랏빛 산처럼도 보이기도 하고 뭔가 둔덕처럼 부풀어 있거든요. 또 남자의 발밑으로 파란 웅덩이도 하나 고여 있는데 이 파란색은 남자의 소매 색깔과도 같죠. 결국 이 사람 속에 있던 그 감정, 노동의 흔적일 수도 있고 또 내면의 색이기도 한 그 파란색이 지금 이 사람이 서 있는 땅까지 그대로 스며 나왔어요.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고민이 아니라 지금 딛고 있는 발밑, 현실에도 이미 배어 있는 상태.
이게 지금 이 사람의 발밑에서 바로 솟아오르고 있는 땅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저 멀리 넘어야 할 산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자리 자체가 울퉁불퉁하게 부풀어 있다는 거. 짙은 핑크색이 섞인 건 정확히 이런 거다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초록도 아니고 완전히 죽은 흑색도 아닌 이 애매한 색 그 자체가 지금 이 자리가 앞으로 무성해질지 아니면 이대로 멈출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이 펜타클 7번이 펜타클 전체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펜타클 6번과 이어서 보면 6번에서 이 사람 뭔가 도움을 주고받았거든요. 5번부터 이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주는 쪽보다는 도움을 받았던 쪽에 아무래도 더 가까워 보이죠. 그 도움을 받아서 막혔던 자금도 풀리고 생존의 위기도 넘기면서 물리적인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제기한 사람이 스스로 밭을 일궈내서 7번에서 이만큼의 결실까지 만들어냈는데 바로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이 사람 원래부터 농부였을까요? 우리 펜타클 3번, 4번 한번 다 떠올려 볼게요. 특히 펜타클 3번을 떠올려 보시면 거기 등장했던 사람은 자기 실력으로 인정받는 기술자였거든요. 그런데 4번에서 그렇게 쌓은 걸 움켜쥐다가 5번에서 다 잃고 눈보라 속도 걸어봤고 6번에서는 사회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재기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다시 자리를 잡게 된 과정이 가장 평범하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길, 그게 지금 타로에서는 이 농부의 삶으로 그려진 거겠죠. 성과도 낸 것 같아요. 넝쿨 가득 열매도 열렸고요. 그런데 지금 이 표정, 이 성과 앞에서 왜 이렇게 심드렁할까요? 느낌이 좀 오시나요? 이게 왜 펜타클 7로 그려진 건지 같이 살펴볼게요. 펜타클은 흙의 원소죠. 흙은 시간이 걸려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걸 계속 기다려야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펜타클은 인내와 축적, 현실 감각의 영역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흙이 성실하게 쌓아온 결과 앞에서 7번이라는 성찰의 시험을 만나게 되면 그냥 피곤하다, 지쳤다 이게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 농부의 길, 모두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진짜 내 길이 맞나? 바로 이 질문. 소매랑 발밑 땅에 그려진 파란색, 잠재의식과도 연결된 그 색이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을 계속 되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겉으로는 화사한 주황색이지만 그 속 파랑으로 물든 자리에서는 이게 진짜 내가 원한 삶인가? 나는 여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나? 그런 생각들이 끊이질 않는 거겠죠. 다른 원소들과도 비교를 해보면 완드였다면 이 길이 맞는지 의심하기보다는 일단 더 세게 밀어붙였을 테고 컵이었다면 이 감정에 푹 젖어서 눈물부터 흘리지 않았을까요? 소드였다면 이미 다른 길로 갈아탈 계산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펜타클은 흙이잖아요. 당장 뛰쳐나가지 않아요. 완벽하게 계산과 구상이 끝난 뒤에 또 되겠다라는 판단이 확실하게 선 뒤에 그리고 나서 자신의 자리에 말없이 하지만 뿌리 깊게 뻗어나가겠죠. 그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펜타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도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을 거거든요. 펜타클 3번에서 인정받았던 그 기술, 그 손끝의 감각을 지금의 평범한 일에서는 다 쓰지 못하고 있는 걸 스스로 알 테니까요. 그래서 다음 카드 펜타클 8번에서는 이 사람 결국 이 마을을 벗어나서 동전을 하나하나 정교하게 새기는 장인의 길로 혼자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몰입 끝에 자기만의 풍요를 완전히 누리는 9번과 한 가문의 유산이자 전통으로 남게 되고 또 그걸 뛰어넘어 넓은 도시의 번영으로 이어지는 10번의 모습들까지 펼쳐지게 돼요. 결국 지금 이 7번은 가장 평범한 길 위에서 그 시대의 가장 평범한 모습들에서 그게 자신의 길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인 거겠죠. 자, 이 카드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이 뭔지 솔직하게 되묻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 질문 끝에 방향을 좀 틀더라도 지금까지 쌓아온 건 또 그대로 다시 발판이 되겠죠. 펜타클은 축적의 힘을 가진 원소니까요. 반대로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이 질문 자체를 외면해버린 채로
그냥 하던 대로 살던 대로 남들 다 걷는 길이니까 이게 맞아. 그렇게 눌러 앉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마음 한켠에 그 파란 물음표들을 계속 무시하다 보면 성과는 있을지언정 공허만이 쌓이게 되겠죠. 정리해보면 이 카드의 좋은 점은 드디어 내 힘으로 일궈낸 풍성한 넝쿨 앞에 서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앞에서 이게 정말 내 길이 맞는지 정직하게 되물을 수 있는 용기와 여유가 생겼다는 걸 테고, 반대로 주의할 점은 질문을 회피한 채 심드렁한 표정으로 수확물만 비하하거나 어차피 다 똑같아 라는 생각으로 괜히 계속 몸을 기대고만 있다가 평범함 속에 숨은 채로 정작 하고 싶은 것들을 영영 미루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다고 해서 지금의 이 성과들이 가짜인 건 또 아니죠. 이 성과도 지금까지의 노력의 결과물일 테니 여기까지 고생해온 자신을 다독이면서 다음 방향을 그려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최종 정리해볼까요? 마이너 핍카드 7번 4장을 모두 살펴봤죠. 수비학 7은 6에서 찾은 회복과 균형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험을 각 원소들은 자신의 기질과 본성대로 통과를 해냈죠. 완드는 불, 꺼지지 않기 위해 정면으로 맞서 싸웠고, 컵은 물, 그릇을 벗어나 형태없는 환상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또 소드는 공기, 소리 없이 방향을 틀어 몰래 빠져나가는 방식을 택했고, 펜타클은 흙, 성실하게 쌓아온 그 길 앞에서 이게 정말 내 길이 맞나? 하며 말없이 멈춰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딩할 때 이 카드들이 나온다면 우린 어떤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까요? 완드라면 지금 이 자리 혼자서 지켜내고 계셨던 거예요. 버티는 능력을 짚어주고, 컵이라면 지금 눈앞에 그거 정말 손에 잡히는 건가요? 현실감을 짚어주고, 소드라면 지금 그 방법 나중에 떳떳할 수 있을까요? 정직함을 짚어주고, 펜타클이라면 지금 그 길 남들이 다 걷는 길이라 그냥 따라 걷고 계신 건 아닐까요? 방향을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6번에서 다르게 회복됐던 게 7번에서는 또 각각 다르게 시험을 받게 됐는데 8번에서는 또 어떤 얼굴들로 돌아오게 될까요? 각 원소들의 기질과 성격들을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일들을 미리 예측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소드가 유독 안 좋게 그려지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모든 원소는 각기 장단이 있어요. 소드는 다른 원소들보다도 자신을 지키려는 힘이 강한 원소거든요. 맺고 끊음이 확실하고 승부 앞에서는 누구보다 차가워지는 승부사의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사주로는 금의 기운에 가장 가깝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8월과 9월에 이 금의 기운이 계속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맺고 끊음이 확실해진다. 질질 끌어왔던 사람이나 일들을 명확하게 구분짓고 끊어내게 된다. 혹은 결실을 보게 된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들려올 거예요. 뭐 각자의 일관에 따라서 금의 기운도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런 명확함들이 장점이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자기 자신, 자신의 사람, 자신의 주변을 지켜내는 힘은 다른 원소들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강한 게 사실이니까요. 대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나에게 혹은 저 사람에게 이런 기질이 있구나. 만약 나의 이야기라면 난 소드니까 금이니까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수능을 하거나 또는 단정 짓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어른이 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이 기운이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 곳에서는 잘 발휘를 하되 또 좋지 않은 쪽으로 이 기운이 드러나려고 할 때는 스스로 인지하고 다른 방식을 택해보는 것. 이게 바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다는 거 아닐까요? 또 이게 우리가 사주나 타로를 보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마이너 8번 카드들로 또 돌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이였습니다.